낭만서점 115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스너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또 연속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추석 연휴가 아니죠. 또 더 긴 연휴죠. 한글날 뭐 다 끼워서 네. 굉장히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쉴 것 같아요. 네. 그때. 방송은 그때 업로드되지 않고 이 방송이 올라가면 아마도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일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저희가 오늘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신 분이 바로 저희 댓글을 남겨주셨던 9월 10일이었죠. 맞아요. 마리0225님 이 사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또 추천을 좀 받아서 언급이 되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의 부담도 한결 덜기도 하고요. 네. 어떤 책을 해야 할지 굉장히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전 골라주세요. 읽을 테니까 하는데 굉장히 또 재밌게 읽었습니다. 남아있는 나날. 이창래 작가님과 또 가즈오 이시구로 작가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창래 작가는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가즈오 이시구로 작가를 이번에 해보자. 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남아있는 나날을 골랐습니다. 예. 네. 먼저 지난주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댓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효니 DH님입니다. 책 선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네.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 선물로 받으셨네요. 사진을 찍어 올려주셨는데 저랑 약간 사진 찍는 기술이 비슷하신 것 같은 게 네. 흔들렸어요. 저도 찍으면 늘 흔들리더라고요. 요거 화면을 한번 터치하면 초점이 잡히던데 혹시 참조하시려면 참조해보세요. 그래도 다 보입니다. 네, 보여요. 예, 잘 받으셨군요. 네. 또 좋은 독서하시길 바라겠고요. 깐디 시퐁님, 마사지사 중국 소설에 빠져서 한때 열심히 탐독했던 터라 반갑네요. 네. 여러 가지 배경 설명과 낭독 등 이번에도 역시 알찬 진행 감사드립니다. 제가 1000번째 댓글이네요. 2000번째도 제가 달 수 있기를 이라고 하셨습니다. 1000번째 댓글이시군요. 지금 잘 보면은 여기 전체 댓글이 몇 개인지 나오긴 하네요. 네. 지금 1002개 달려 있습니다. 예. 마사지사 재밌게 읽으셨군요. 저도 재밌게 봤고. 또 미리 읽으셨다고 하네요. 방송이 괜찮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2000번째 댓글 다신다고 했는데 진짜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정말 2000번째 댓글은 언제쯤 달릴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걸어 놓을까요? 댓글 이벤트? 네. 리얼코코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바로 청취 후 늦은 소감 올려요. 먼저 기사단장 죽이기 편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허이님의 와타시와 보쿠에 관한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와타시. 네. 그동안 느꼈던 하루키의 나에 대한 저의 막연한 느낌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무릎을 탁 치는 느낌과 함께 이번 작품도 역시 읽어야겠구나 생각했답니다. 다른 작품도 그렇겠지만 상징과 모호함이 많은 게다가 긴 하루키의 소설을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하기란 더욱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역시 하루키의 소설은 분석도 좋지만 직접 읽고 느끼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또 중국 문학은 모옌과 위화의 몇 편이 전부였는데 낭만서점 덕에 새로운 작가를 접하게 됐네요. 방송만으로도 충분히 가독성을 느낄 수 있어서 읽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읽어도 읽고픈 책이 너무 많네요. 미스터 낭만서점 다음 방송도 기대할게요. 미스터 낭만서점으로 표현을 해주시니 또 뭔가 재밌네요. 네. 리얼코코아님과 깐디 시퐁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오늘 방송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하루키의 소설이 분석도 좋지만 직접 읽고 싶은 게 최선이 아닐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했던 한 2주 전이죠. 같이 했던 우리 낭독극장 네. 그때 좀 느꼈어요. 하루키의 소설을 낭독하고 있자니 물론 어떤 소설이건 간에 낭독을 통해서 느낌이 달라지는 게 있는데 하루키 소설은 정말 좀 읽으면서 느꼈던 느낌이랑 다르더라고요. 그걸 현실로 이렇게 낭독하면서 꺼내놓으니까 왜냐하면 신비한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그럼 어떤 비밀을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까 뭔가 여기 기사단장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좀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게 경환 씨가 다른 역할도 아니고
그 기사 단장을 하셔서 네. 더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해요. 매우 난해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다룰 가주오 이시구로 작가의 남아있는 나날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소제목을 늘 달아주시는데 이번에는 말 따옴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와서 뭘 숨기겠는가, 이런 소제목이에요. 네. 회한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세월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소설 제목은 또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네, 제가 이 제목을 택한 게 이 소설을 한마디로 함축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이 뭘까, 그걸 상당히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주인공의 어떤 심리를 제가 들여다보건대 바로 이제 와서 뭘 숨기겠는가가 이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심정이 아닐까. 예, 제가 그래서 골라와봤는데요. 네,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역시.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예. 가주오 이시구로 작가 경환 씨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1954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나 5살 때 해양학자인 아버지를 따라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켄트 대학을 거쳐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문예창작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28살에 창백한 언덕 풍경을 발표하면서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위니프레드 홀트비 기념상을 받았고 이듬해 그랜타 선정 영국 최고의 젊은 작가에 들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소설 떠도는 세상의 예술가로 휘트브레드상을 수상했고요. 3년 뒤에 발표한 남아있는 나날, 89년이네요. 부커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후 몽환적인 분위기에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추리소설 형식의 우리가 고아였을 때, SF적 요소를 가미한 나를 보내지 마, 단편집 녹턴을 발표하면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1995년 대영제국 훈장과 1998년 프랑스 문예 훈장을 받았습니다. 네, 가주오 이시구로 작가는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활동은 영국에서 하고 있는 네, 그런 작가네요. 그래서 독특하더라고요. 일본 네. 작가인데 책을 펴자마자 어떤 영국의 저택이 나오고 이름도 스티븐스, 뭐 켄턴 이런 이름들 나오니까 그쵸. 이분이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했어요. 일본 가주오 이시구로 작가님인데 네. 근데 이제 작가의 이력을 보니까 네. 사실상 그러니까 영국에서 쭉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문화 역사가 훨씬 더 익숙하겠죠. 네. 아버지가 해양학자. 그래서 5살 때부터 이주를 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네, 이 가주오 이시구로 작가는 켄트 대학을 나와서 또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문예창작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영어가 가장 익숙한 언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본어보다 더 익숙할 수도 있겠네요. 5살 때 뭐 이사 갔으니까. 저는 가주오 이시구로 작가의 어떤 이름을 또 어디서 발견했냐면 제가 그 하루키의 공연을 준비하면서 네. 에세이를 계속 읽어나가고 있었는데 하루키가 그 동료 작가들하고 별로 안 친해요. 일본의 문단 생활을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내놓은 대담집 같은 것도 보면은 뭐 문학계의 인물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네. 클래식 음악가, 재즈 음악가, 네, 뭐 그다음에 심리학자, 예, 그런 대담집을 내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루키가 딱 그 한마디를 거기서 하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주오 이시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이 번호 교환은 했을까요?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석에서 만났을 때 마음에 들었던 작가 중 한 명이었다라고 하루키가 고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랬구나. 뭐 나이 차이가 한 5살 정도 나요. 하루키 형이에요. 네. 네. 무라카미 하루키가 1949년생이고요. 네. 가주오 이시구로 작가는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54년생이신데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시네요. 네. 이 가주오 이시구로의 이제 뭐 대표작이자 또 영화로도 만들어진 남아있는 나날을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줄거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1956년 여름인데요. 영국의 유명 귀족 달링턴의 저택 집사인 이 스티븐스가
6일간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달링턴 저택을 구입하고 이 스티븐슨의 새로운 주인이 된 패러데이라는 이 미국인이 5주 정도 집을 비우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스티븐슨에게 휴가를 다녀올 것을 권했기 때문이죠. 스티븐슨은 30여 년 전 함께 일했던 총무인 켄턴 양을 만나러 가기로 합니다. 결혼하면서 달링턴 홀을 떠나게 된 그녀는 최근에 스티븐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스티븐스는 켄턴이 다시 달링턴 홀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침 켄턴처럼 유능한 직원이 필요했던 터라 스티븐스는 묘한 두근거림과 함께 과거를 회상하며 켄턴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재회하게 되는 스티븐스와 켄턴의 지난 날은 과연 어땠을까요? 참고로 이 소설은 1993년 제임스 아이버리 감독의 연출로 안소니 홉킨스, 엠마 톤슨 주연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안소니 홉킨스가 이 양들의 침묵에 나온 배우 맞죠? 맞습니다. 예. 거기서 너무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이 영화 보면서도 중간에 갑자기 무서운 장면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상상을 종종 하곤 했어요. 물론 앤소니 홉킨스가 그렇게 뭐 양들의 침묵에서 강렬한 연기를 했지만 뭐 꼭 그렇게 악역만 했던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여준 연기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맞아요. 네. 실제로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더라고요. 이 영화로. 그 심리가 너무 그게 굉장히 묘하면서도 잔잔한 심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미묘한 지점들을 어떻게 연기로, 표정으로, 표현해내는지, 영화가 참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남자 배우가 2명 정도 또 나옵니다. 예. 경원 씨 네.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반가운 얼굴이 있었는데, 휴그랜트가 있었어요. 맞아요. 휴그랜트의 굉장히 젊은 그 저택이잖아요. 예, 휴그랜트. 또 휴그랜트가 젊었을 때 휴그랜트가 나오는데 그 또 저택에서 계단에서 또 춤출까봐. 거기서 춤은 안 춰요. 자꾸 그런 쪽으로 예전에 했던 연기가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연기는 아니죠. 이 영화가 더 오래전이니까 그 연기자가 했던 강렬한 연기들이 자꾸 남아서 겹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젊은 시절의 휴그랜트의 모습을 이 남아있는 나날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리브입니다. 이 배우가 누구냐면 여러분 슈퍼맨 다 기억하시죠? 그 슈퍼맨의 주인공입니다. 무슨 역할로 나왔죠? 이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는 스티븐스의 새로운 주인이 된 루이스라는 사람으로 나왔죠. 그 사람이 슈퍼맨이구나. 네. 예.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참 미국의 뭐 대표적인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슈퍼맨을 연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1995년에 승마대회에 출전을 했다가 낙마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척추를 다쳐서 전신마비를 또 장애를 안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04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랬군요. 52세에 세상을 떠나요. 그렇군요. 네. 안타깝죠. 네. 그런데 의미가 있네요. 미국의 슈퍼히어로 역할을 맡았던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도 미국 신사로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영화와 소설의 차이점을 우선 한 가지 좀 언급을 하고 갈까요? 네, 짚어보자면은 네. 영화에서는 이 미국 신사가 중간에 등장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 신사가 있고 또 이 저택을 사는 미국 신사가 있는데 그게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다른 인물이죠. 그 크리스토퍼 리브가 연기한 루이스라는 인물이 그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로 아주 중요한 어떤 국제 회의에 지금 참석을 하는 인물로 나와요. 근데 그걸 국제 회의라고도 볼 수 있나요? 사교 모임이면서도 또 국제 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죠. 네, 거기에서 다 결정이 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루이스라는 인물은 나중에 그 달링턴, 영국 귀족인 달링턴이 사망한 이후에 그 집을 구입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티븐스와 새로운 인연을 또 맺게 되고요. 근데 소설 남아있는 나날에선 달라요. 맨 처음부터 이제 바뀐 집주인이 나오는데 그게 동일 인물 루이스가 아니에요. 다른 미국인 누군가가 패러데이라는 인물이
이 집을 구매한 것으로 나오고 네. 다시 과거로 이제 액자 구성으로 들어가서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루이스라는 인물은 다른 미국 신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두 인물을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합쳐놓은 거죠. 그런데 절묘해요. 네. 예. 저는 이 영화적인 설정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자, 남아있는 나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여러분께 드릴게. 이 책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한강 작가님이 받으면서 예, 화제가 된 바로 그 부커상을 받았고요. 맨부커상이라고도 하고 부커상이라고도 네, 하는군요. 1989년에 받았고요. 또 영어판만으로도 100만 부가 넘게 팔린 그 당시에 화제작이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20여 개국에 출간이 됐는데요. 이 소설은 이 영국 귀족의 장원, 그러니까 이 장원이라는 건 원래 이 봉건 시대에 영주가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영국 귀족인가 봐요. 그렇죠? 네, 달링턴은 계속 소설에서도 달링턴 경이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귀족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 세상의 전부로 알고 있던 스티븐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뭐 물론 영국 귀족이 그 안에서는 대단하긴 하겠지만 이게 세계의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세계의 어떤 절대성을 믿고 있는 인물처럼 나옵니다. 주인공 스티븐스가 그러니까 이 귀족의 저택에서 일하는 집사인 거죠. 그렇죠. 총괄하는 집사. 네. 상당히 읽다 보면 답답한 부분도 좀 적지 않아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맹목적인 신념을 갖고 있지? 네, 이러한 좀 불만도 독자에게 갖게 만드는데요. 네. 근데 저는 가즈오 이시구로가 일부러 그렇게 썼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지금 감추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약간 강경해 보이는 어떤 말투나 이런 것으로 지금 가리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소설의 구성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런 구성이 뭐 많이 있긴 하지만 여행을 떠나요. 네. 시작부터. 그리고 현재 시점이고요. 그런데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과거에 있는 거고요. 네.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여행지에서 회상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억으로 지금 이 사람의 어떤 옛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1인칭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왜곡될 수 있고 이 사람에 의해서 재구성된 어떤 서사라는 걸 독자들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그 어떤 기억도 맞아요. 모두가 엉키고 마니까. 지금 경환 씨 노래를 하셨죠. 네. 널 맞아요. 위해 밤새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을 수 없는 화자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었죠. 이 스티븐스의 이야기도 다 믿지 마십시오. 예. 예.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변명도 있고요. 다 믿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스티븐스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책에서 아예 이렇게 서술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해요. 잘 모르는데. 네.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억을 한참 전 기억을 다시 끄집어서 얘기하면서도 그런 말들로 계속해서 꾸며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번 작품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가즈오 이시구로가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소설 경향이 다 그렇다는 평이 많아요. 그렇군요. 네. 뭐 창백한 언덕 풍경 같은 경우도 그 등장인물들의 어떤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생각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명확한 어떤 사실로서만 존재한다면 거기에 독자가 어떻게 개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흐릿흐릿하고 뭔가 좀 엉성한 부분이 있으니까 독자는 그게 아니야 라고 충분히 어떤 그 개입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소설에서 다루는 어떤 배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시대적 배경이 그러한데요. 달링턴 홀에서 달링턴 경을 모시고 그 일을 했던 때가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그 세계사의
답변기가 특히나 영국이 그때 정말 많은 관여를 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또 1차 세계대전 이야기도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나치 얘기도 좀 나오고요. 예. 네. 그러면서 당시에 그 근대사를 통과하던 인물이 가졌던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의 어떤 시선을 통해서 그 시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참 묘한 그러니까 경험을 안겨주더라고요. 이 저택으로 외국인들 근데 굉장히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 다 어떤 한 나라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네. 인물들이 찾아오죠. 네, 독일에서도 오고 프랑스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망을 했잖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베르사유 조약이 상당히 이제 독일에게 가혹한 형태로 독일의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제한시켰잖아요. 근데 이 달링턴 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인 친구를 한 명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인물이 이제 독일에서도 명망 높던 그런 그렇죠. 집안의 인사였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어떤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이 달링턴 경이 독일의 아주 우호적인 사람이 돼요. 맞아.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짐작이 가시겠죠. 나오지요. 예.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아주 높은 귀족이 독일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것 자체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일이 그 이후에 나치가 집권하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 달링턴이 동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치의 집권이 대해서 영국으로서 좀 당위성을 실어준, 네, 힘을 맞습니다. 실어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달링턴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런 사실들을 여행 중간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더 듣게 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소설을 보면서 묘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계속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기 변명 같은 것들이 점점 드러나는 형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달링턴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쭉 늘어놓고 있는데 그가 한 일을 결국에 보면 그렇죠. 나치를 옹호했고 네. 유대인을 차별했고 네. 예, 그런 에피소드들 나오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스티븐스라는 이 집사가 갖고 있는 이 어떤 모순적인 그런 사고들을 여러분 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또 소설 낭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께 소설의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티븐스의 여행 둘째 날입니다. 그 켄턴 양이 보내온 편지에 대해서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켄턴 양이 편지를 보낸 건 그러니까 예전에 일을 하고 있던 때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켄턴 양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두 사람 다 좀 젊었을 때 이 집안에서 꽤 높은 직책으로 스티븐스는 전체 집사고 네. 켄턴 양은 총무 네. 역할이 영화에서는 한여장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결국 여차저차하여 켄턴 양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집을 떠나게 됐는데 편지가 왔고 그 편지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던 스티븐스의 복잡한 심경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 있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얼마나 흐른 거예요. 예. 30년이면 거의 한 세대가 지난 건데요. 근데 이 편지에는 그녀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기보다는 뭔가 지난 날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회한의 감정을 스티븐스가 좀 읽게 되고요. 그걸 느끼면서도 소설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우리 지금 저택에 일할 사람을 구해야 되고 뭔가 좀 유능한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켄턴 씨가 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러 가야겠다. 이런 지금 뉘앙스로 쭉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인력이 필요해서만일까? 그러니까. 인재 등용을 위해서만 지금 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침 필요했는데 연락이 왔네? 이런 식으로. 마침일까? 네.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네.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고요한 시간, 어느새 머릿속으로 켄턴 양의 편지 구절들을 다시 읽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켄턴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진작에 해명했어야 했다. 사실 켄턴 양의 정확한 호칭은 벤 부인이며 벌써 20년째 그 이름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내가 달링턴 홀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알고 지냈던 그녀는 처녀 시절의 그녀일 뿐, 벤 부인이 되기 위해 서부 지방으로 떠난 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예전처럼, 그리고 오랜 세월 한결같이 내 마음에서 불러온 대로 부르는 나를 너그럽게 봐주기를 바란다. 물론 그녀의 편지가 또 하나의 빌미가 되어 내가 그녀를 계속 켄턴 양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녀의 결혼이 결국 파경에 이른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편지에서 구체적인 내막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켄턴 양은 헬스턴의 벤 씨 집에서 나오는 단계를 거쳐 현재 그 근처의 리틀 컴프턴이라는 마을에서 지인과 함께 기숙하고 있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녀의 결혼이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 비극이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저 까마득한 과거에 내린 결정들, 이제 중년 깊숙이 들어와 버린 자신을 너무나 외롭고 황량하게 만들어버린 결정들을 회한 속에 숙고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달링턴 홀로 되돌아온다는 생각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앞에서도 말했듯 그녀가 복귀 의사를 뚜렷이 밝힌 대목은 편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달링턴 홀 시절의 깊은 향수가 듬뿍듬뿍 밴 여러 구절들의 전반적인 뉘앙스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틀림없이 그것이다. 편지에는 그녀의 현 상황에 대한 절망감 같은 것이 군데군데 드러난다.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다. 어느 구절을 보면 이런 문장으로 시작된다. 내 인생의 남은 부분을 어떻게 유용하게 채울 것인지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남은 내 인생이 텅 빈 허공처럼 내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 대부분의 내용이 향수에 가까운 어조이다. 한 예로 그녀는 어느 대목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이 일이 제게 앨리스 화이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를 기억하시죠? 사실 당신이 그녀를 잊었으리라고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로 말하자면 오직 그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음 발음과 문법에 독특하게 어긋나는 문장들이 아직도 뇌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실은 나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항상 분통 터지게 만들던 그 하녀, 그러나 결국에는 가장 헌신적이었던 사람으로 밝혀진 그녀를 떠올리면서 은근히 재미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켄턴 양 편지의 또 다른 대목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 저는 3층 침실들에서 내려다 보이던 잔디밭과 멀리 언덕진 초원 풍경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하죠? 여름날 저녁이면 그 풍경에는 신비한 기운 같은 것이 감돌았으며, 지금에야 고백하지만 저는 그저 그 풍경에 홀려 침실 창가에 서서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곤 했답니다. 이어 그녀는 이렇게 덧붙인다. 혹시 마음 아픈 추억이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정자 앞을 오락가락 거닐던 당신의 부친을,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지켜보았던 그 순간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분은 마치 떨어뜨린 귀한 보석이라도 찾고 있는 사람처럼 바닥만 내려다보고 계셨죠. 30여 년 전의 그 기억이 나뿐 아니라 켄턴 양에게도 남아있다는 것은 다소 뜻밖이다. 실제로 그녀가 얘기한 바로 그런 여름날 저녁에 있었던 일일 것이다. 그때 3층 층계참으로 올라갔을 때 내 앞에 펼쳐졌던 광경. 침실마다 문이 활짝 열려있고 오렌지색 석양 광선이 복도의 어스름을 깨던 장면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네, 지금 스티븐스는 켄턴이 보낸 편지를 읽고 있고요. 그 편지에 참 회한의 문장들이 가득해요. 읽으면서도 저는 참 마음이 좀 짠했는데, 남은 내 인생이 텅 빈 허공처럼
내 앞에 펼쳐집니다. 네. 지나온 인생도 후회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그녀와의 옛 추억을 떠올리게 되죠. 스티븐스는. 그게 30여 년 전에 함께 그 스티븐스의 아버지를 지켜보던 그 장면입니다. 네네. 이 우리 낭만 서점이고 이 공간은 낭만 스튜디오잖아요. 이 공간에 올 때마다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요? 굳은 비 내리는 날. 크베코의 낭만에 대하여.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이 명곡을 모르세요? 네. 아시죠? 네.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그러니까 시련은 아픈 건데. 그쵸. 그것조차도 달콤하게 느낄 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와 이 나이에 그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하는 가사를 저는 굉장히 멋진 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연륜에서 묻어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회한도 여기에 좀 가깝게 느껴져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들의 현재 나이는 60대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30년 전에 함께 일을 했으니까 30대에 어떤 일종의 something이 있었던 거죠. 켄턴과 스티븐스는 철저하게 일로 맺어진 그런 관계였지만 사실은 켄턴도 스티븐스에게 연정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걸 좀 짐작하게 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켄턴이 스티븐스에게? 네. 그걸 뭘 짐작합니까? 그건 너무 많이 나오죠. 초반에요. 예, 초반에. 그러니까, 예, 그렇죠. 초반 같은 경우는, 예. 이를테면 스티븐스의 사무실, 집무실에 갑자기 이렇게 꽃을 갖다 놔요. 꽃을 가져오죠. 스티븐스는 이제 워낙 보수적인 사람이라. 일밖에 몰라요. 자기 집무실 안에 뭔가 다른 게 놓인다는 걸 참을 수 없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켄턴은, 이거 굉장히 예쁜 꽃인데, 여기 놔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는데, 스티븐스는 그거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고맙지만 사양하겠네요. 이런 태도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저는 이런 것들 책을 읽어나가면서 영화가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영화에 작은 불만이 하나 있었다면 이들의 현재와 과거의 나이 차이가 너무 안 나게 느껴져서 몰입이 약간 힘들었어요. 좀 더 젊게 분장을 하거나 안소니 호킨스의 머리에 좀 약간 흑채라도 좀 있었으면 현실감이 그때 썸 타는 30대에 한 영화에서 30년의 격차를 연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세심하게 신경 쓴 티는 나더라고요. 이를테면 30년 전에 안소니 홉킨스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없게 나와요. 근데 30년 후에는 주름살이 이렇게 보이게 그런 식으로 분장도 차이는 있긴 했습니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환 씨가 말씀하신 그런 두 발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분장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네. 특히나 올백 머리를 계속 하고 나오잖아요. 계속 올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출 수도 없고. 약간 색깔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흑색이었다가 조금 희끗희끗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부친 얘기를 했는데 이 스티븐스의 아버지가 이제 스티븐스의 요청으로 이 달링턴 홀에서 일을 하게 되죠. 네, 집사 보조로.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이거 가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집사 일을 하셨던 아버지. 그래서 어떤 집사에 관한 철학도 가지고 계시고. 그 철학이 소설에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바로 그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것으로서 집사가 갖춰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와 함께 밥 먹는 장면이었는데 잘 공감들을 못해요. 분위기가 싸해지죠. 맞아요. 아들이 겨우겨우 무마하는 그런 찐땀 빼는 장면 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정말 뛰어난 그런 집사인데 문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많이 노쇠하셨죠.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꾸. 그게 바로 스티븐스와 켄턴 이 두 남녀가 아웅다웅하게 되는 지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켄턴 양은 계속해서 스티븐스에게 눈치를 좀 채시라.
아버지는 너무 많은 일을 맡고 계시니 업무를 줄여야 한다. 위험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스티븐스는 그 말을 무시하려고 하죠. 그런 예로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청소 후에 치우지 않는 에피소드도 있었고 네. 또 중국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동상 같은 작은 상인데 그걸 또 엉뚱한 자리에 가져다 놓고 또 먼지 쌓여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중을 들다가 음식과 여러 집기들을 엎어버리고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치는 일도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예, 올 것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스티븐스의 부친은 그래서 이제 달링턴이 이제 곧 집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자네 아버지를 어떤 시중 들게 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다른 일을 좀 맡기고 시중은 다른 사람에게 들게 해라. 네, 이런 지시를 또 받게 돼요. 켄턴 양 얘기를 미리미리 들었으면은 이럴 일이 없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나서 달링턴 주인 나으리가 이제 지시를 내리는 맞아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다른 이제 자잘한 업무들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자잘한 업무조차도 아버지는 또 매우 훌륭하게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의 그 건강이 좀 악화되면서 결국 이 저택에서 사망을 하게 되죠. 돌아가시죠. 네. 그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켄턴이었고요. 네. 그 소식을 전해받는 와중에도 스티븐스는 굉장히 일이 바쁜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바로 내려와 보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서 그 캐릭터를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티븐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자기 업무를 내팽개치고 바로 아버지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모든 업무를 마무리한 이후에 네. 그제서야 아버지가 누워있는 침실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스티븐스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말 고지식하고 차갑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람이 좀 순박하다고도 느껴져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라는 원칙밖에 없는 사람. 그렇죠. 원칙주의자. 네. 네. 처럼 보이죠. 특히나 아버지와 이 스티븐스가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도 아마 내가 중간에 일을 내팽개치고 당신에게 가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다 말을 하는데 진짜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버지는 끊임없이 품위라는 걸 강조해요. 스티븐스도 위대한 집사가 가져야 할 요건은 네, 품위다. 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위대한 집사란 무엇인가? 즉 스티븐스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다음과 같이 단정하고 싶다. 즉 품위는 자신이 몸담은 전문가적 실존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집사의 능력과 결정적인 관계가 있다. 모자라는 집사들은 약간만 화나는 일이 있어도 사적인 실존을 위해 전문가로서 실존을 포기하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집사로 산다는 것은 무슨 판토마임을 연기하는 것과 비슷하다. 슬쩍 밀거나 약간만 비틀거리게 만들어도 가면이 떨어져 내려 가면 뒤의 배우가 제 모습을 드러내고 만다는 점에서 말이다. 위대한 집사들의 위대함은 자신의 전문 역할 속에서 살되 최선을 다해 사는 능력 때문이다. 그들은 제 아무리 놀랍고 무섭고 성가신 외부 사건들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점잖은 신사가 정장을 갖춰 입듯 자신의 프로 정신을 입고 다니며 악한 들이나 환경이 대중의 시선 앞에서 그 옷을 찢어 발기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그가 그 옷을 벗을 때는 오직 본인의 의사가 그러할 때뿐이며 그것은 어김없이 그가 완전히 혼자일 때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품위의 요체이다. 진정한 의미의 집사가 존재하는 곳은 영국밖에 없으며 그 외의 나라들에는 실제로 사용되는 칭호가 무엇이든 오직 하인들만이 있을 뿐이라는 말을 이따금 듣게 된다. 나는 이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편이다. 대륙 사람들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혈통들이기 때문에 집사가 될 수 없다. 오직 영국 민족만이 할 수 있다. 대륙 사람들, 여러분도 물론 동의하겠지만 켈트족도
대체로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격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며 따라서 최소한의 도전적 상황 외에는 전문가다운 품행을 유지하지 못한다. 좀 전의 비유로 돌아가 말하자면 그들은 지극히 사소한 자극에도 자신의 양복과 셔츠를 찢어 벗어버리고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과 흡사하다. 한마디로 말해 품위는 그런 사람들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이 점에서 우리 영국인들에게는 외국인들에 비해 중요한 강점이 있으며 여러분이 위대한 집사를 떠올릴 때 거의 당연히 영국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네, 위대한 집사란 이런 사람들이군요. 자기 감정을 예. 특히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페르소나를 다 벗어던지는 그런 인물이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국 민족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있군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집사는 영국에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민족주의자 느낌이 팍 나죠.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많이 순진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배웠다. 이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늘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도 방금도 얘기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자기 의견을 계속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집사들의 능력이 뭐 이렇다.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가치관이 세계의 어떤 역사라는 것과 이제 맞물려 놓일 때 이런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느냐가 점점 드러나게 돼요. 네. 네. 세상은 변하는 건데 네. 주변 정세도 변하고 그렇죠. 소설 시작하자마자 느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 많던 하인과 그 저택을 돌보기 위해서 한 20명 가까이 네. 뭐 17명이라고 그랬던가요? 많은 인원수가 돌아갔는데 소설 시작하자마자 4명으로 줄여야 돼요. 네. 패러데이라고 새로 이 저택을 인수한 미국인 남자가 4명 정도로 좀 이 저택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네.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을 합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얘기도 나오죠. 난방장치도 자동화 시스템이 된 마당에 사람이 그렇게 일부러 많이 다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이미 그 구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잘 보시면 세계의 패권이 여러분 누구한테 넘어갔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국이 주도하고 있던 세계의 질서를 이제는 미국이 가져갔다라는 게 지금 이 저택을 누가 소유했는가의 네. 문제로도 나타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가졌던 일종의 전통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자부심이 어떻게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죠. 그런데 저는 하나가 묘하더라고요. 54년생이잖아요. 가지오의식으로. 가지오의식으로. 네. 근데 근데 이거는 태어나자마자 혹은 태어나기 직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썼어요. 아주 네. 거기 살았던 사람처럼. 예, 그래서 묘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 역사 소설이라고 하는 게 다 자기가 살지 않았던 시대를 말하자면 여러 자료를 참조해서 예, 쓰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참조했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도 우리 많은 선배 문학인들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생활인으로서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소설에 투영되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바로 옆 동네에 살았던 사람처럼 네,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받으면서 그 리얼리티가 예. 말하자면 지어냈다 자기적이라기보다는 정말 동시대를 살고 있는 예. 작가가 쓴 느낌이 그러니까 드신다는 고전처럼 말씀이죠? 더 고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예, 그런 느낌 좀 받았어요. 네. 취재 결과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그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류 작가인 거죠. 예, 예. 예. 그게 만약 드러났다면 이 작품이 이렇게 고전으로 남을 리가 없죠. 네네. 네. 그러니까 가지오 이시구로가 네. 참 솜씨가 얼마나 절묘한지가 일단은 일본 작가인데 이렇게 스티븐스 등장하고 영국의 저택 나오고 이런 거에서 한번 놀랐다면 시대적 배경도 이렇게 절묘했다는 거. 시대적 묘사도
또 한 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본 작가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일본 작가냐? 아닐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쭉 살았나요? 근데 5살 때 넘어가서. 네. 그렇구나. 거주를 했으니까 이미 모든 창작을 영어로 하고 있고 일본어로 창작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 가즈오 이시구로는 영국 지금 최고의 어떤 젊은 작가로 이미 일찌감치 꼽혔고 아마 영국인들은 가즈오 이시구로를 일본 작가가 아니라 우리 작가다, 영국 작가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겠죠. 네. 그럼 하루키랑은 어디서 만났을까? 일본에 잠깐 왔을 때 만났을까요? 아니요. 하루키가 워낙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녔으니까 외국에서 만났겠죠. 뭐 일본에서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루키의 뭐 그런 여행이야 워낙 유명한 것이고 저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게 참 한국 문학을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그런 거거든요. 과연 한국 문학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네. 그게 한글로 쓰면 되느냐. 그렇죠. 네. 그다음에 국적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과연 갈리느냐. 이런 거 가지고 정말 분분하게 논의를 하는데요. 그게 언어만으로도 이렇게 확정되는 게 아니고 아주 미묘하게 복잡하게 좀 얽혀 있습니다. 예. 네. 이를테면 식민지 시대에 쓴 한국 작가, 조선 작가가 쓴 일본어로 이렇게 기록한 그런 작품들은 그럼 우리 문학으로 취급 안 할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상이 쓴 대부분의 어떤 작품들은 또 일본어로 쓴 게 많거든요. 그거 다 우리 문학으로 생각하고 하잖아요. 드림 시어터라는 슈퍼밴드에 네. 존명이라는 한국인 베이시스트가 있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이창래 작가도 마찬가지죠. 이창래 작가는 우리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미국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작가가 아니라 그냥 미국 작가로서 네, 생각을 또 하고 있죠. 그렇군요. 물론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뭐 없지 않지만 저는 글쎄요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네. 그런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위대한 집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스티븐스는 진짜 훌륭한 집사야 라고 느낄 만큼의 어떤 그런 언행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스티븐스가 또 겪게 되는 이야기 저희가 또 읽어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소개해드릴 장면은요 1930년대에 반유대주의에 동조한 이 달링턴의 어떤 지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달링턴 경이 어느 날 부르더니 좀 쭈뼛쭈뼛 다른 뭐 돌아가는 상황 얘기도 하고 그런 거 같더니 네. 본론은 이거였어요. 우리 집에 하녀들 중에 유대인이 있지 않나? 하면서 좀 내쫓아야 되겠는데 그쵸. 해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인데 거의 뭐 확정적인 것 같으니까 아무런 반발 없이 스티븐스는 알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뜨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달링턴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달링턴 홀에 유대인 직원을 둘 수는 없네. 이 집의 평안을 위해서일세. 여기 묵고 계시는 손님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내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론을 알려주는 걸세. 확신에 차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요. 분명히 말하지만 철저하게 검토하고 생각해본 사안일세. 이 모두가 우리를 위한 일이야. 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자기가 잘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생각하면서 좀 캥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부당한 일이잖아요. 네. 스티븐스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잘 알겠습니다, 나리. 라고 말을 해요. 자, 위대한 집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죠. 예. 자, 품위를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품위를 지킨다는 것이 과연 말 그냥 잘 듣는 것이 품위를 지키는 것에 속하는가? 생각해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모시고 있는 주인 나리에 대한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정말 위대한 집사의
가까우려면 이 주인 나으리 달링턴 경이 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유도하거나 조언을 한다면 훨씬 더 위대한 집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집사들에 대해서 스티븐스는 비판을 합니다. 그건 아니다. 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확고하죠. 예, 확고하게 지금 어떤 위대한 집사의 어떤 상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런 스티븐스가 이제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켄턴 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켄턴 양에게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저녁에 그녀의 집무실에서 코코아를 마시는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했다. 이 대목에서 하루 일과를 끝낸 후 그녀의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던 이 모임에 대해 몇 마디 덧붙여야 할 것 같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업무가 주를 이루는 만남이었다. 물론 정보교환 차원에서 이따금 다른 화제들을 논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우리가 이런 만남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다. 우리 두 사람 다 각자의 생활로 바쁜 경우가 많아서 대여세가 지나도록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교환할 기회가 없기 일쑤였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업무의 매끄러운 흐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결국 가장 간단한 처방책으로 하루 일과가 끝난 뒤 켄턴 양의 집무실에서 15분 정도 함께 하기로 했다. 거듭 말하지만 이 모임은 업무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다가올 행사의 준비 상황이나 새 직원의 적응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곤 했다. 아무튼 이야기를 다시 본론으로 돌려서 당신 수하인 하녀 둘을 해고하겠노라고 켄턴 양에게 말할 생각을 하니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마음이 심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근래 들어 유대인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이슈로 부각되었고 덧붙이는 말이지만 두 하녀 모두 나무랄 데 없이 일해온 사람들이어서 나부터도 극구 해고를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렇다 해도 이 사안에서 내게 맡겨진 의무가 너무나 분명했고 내가 이미 간파한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적인 의구심을 무책임하게 표현해 본들 얻을 것이 전혀 없었다. 어려운 과제인 건 사실이었지만 상황이 그러한 이상 품위 있게 처리해야 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우리의 대화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마침내 나는 그 문제를 끄집어냈다. 나는 최대한 간략하게 사무적인 태도로 이야기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했다. 내일 아침 10시 30분에 내 집무실에서 그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소. 그러니 켄턴 양, 그들을 그리로 좀 보내주면 고맙겠소. 그들에게 내용을 미리 일러주든 않든 당신 재량에 맡기겠으니 알아서 해요. 그럼 켄턴 양, 코코아 잘 마셨소. 이제 그만 가봐야겠소. 내일도 또 바쁜 하루가 될 테니까. 스티븐스 씨,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군요. 루스와 사라는 지금까지 6년째 제 밑에서 일해왔어요. 저는 그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들도 나를 믿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이 집을 훌륭하게 섬겨왔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켄턴 양. 그러나 우리 판단에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나는 정말 가봐야... 스티븐스 씨, 당신이 그런 얘기를 거기에 그렇게 앉아서 마치 식료품 주문 목록을 논하듯 말하고 있다는 게 분통 터지는군요. 전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지금 루스와 사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해고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켄턴 양, 방금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잖소. 나리께서 결정하신 일이니 당신이나 나는 논할 것이 없어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루스와 사라를 해고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도 안 드나요? 스티븐스 씨, 전 그런 일에 찬성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집에서는 일하지 않을 겁니다. 켄턴 양, 부탁이니 흥분하지 말고 당신의 지위에 어울리게 처신해요. 이건 아주 간단한 사안이요. 나리께서 그 두 사람과의 계약 관계를 중단하고 싶어 하시는 이상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경고하겠어요. 전 이런 집에서는 계속 일할 수 없습니다. 제 수하처녀들이 해고되면 저도 떠나겠어요. 켄턴 양,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당신이 놀라울 따름이요. 우리의 직업적 의무는 우리 자신들의 자만심이나 감정이 아닌 우리 주인의 뜻에 맞추는 것이라는 것을 당신도 빤히 알지 않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일 그 처녀들을 해고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느 죄악이나 다를 바 없어요. 전 그런 집에서는 일을 계속하지 않겠어요. 켄턴 양, 당신은 그처럼 차원 높고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판단해버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해주고 싶소. 오늘날의 세상이 대단히 복잡하고 불안한 것은 사실이요. 당신이나 나의 위치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수두룩해요. 유대민족의 본질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 반면에 우리 나리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좀 더 나은 위치에 계신다고 감히 말하고 싶소. 자, 켄턴 양, 이제 정말 가봐야겠어요. 코코아, 다시 한번 감사드리요. 내일 아침 10시 30분이요. 그 두 고용인을 보내주면 고맙겠소. 네, 켄턴과 또 스티븐스의 대화였습니다. 대화라기보다는 논쟁이네요. 통보를 했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고 지적하고 있는 켄턴 양입니다. 근데 사실은 스티븐스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두 사람, 그러니까 두 하녀가 유능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을 해고한다라고 하는 건 나부터 우선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근데 그렇게 행동하진 않아요. 이미 내게 맡겨진 의무가 너무나 분명했고 그러한 사적인 의구심을 무책임하게 표현해 본들 얻을 것이 전혀 없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위대한 집사라고? 저희는 좀 독자는 네. 의구심을 좀 갖게 되죠. 그러니까요. 이런 비슷한 감정을 군 생활을 하면서 네. 약간 계급이 올라가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계급이 낮을 때는 계급이 높아지고 싶잖아요. 네. 근데 계급이 높아지면 사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간부라고 그 사이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서 네. 과연 이 부당한 것을 들고 일어설 수가 있나 생각해봤을 때 그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또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금 스티븐스를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미 그렇게 살기로 마음에서 결정을 내렸고 그게 위대한 집사의 자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행동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예. 자기 마음속에 이미 꺼림칙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본인도 말하잖아요. 꺼림칙함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쵸. 것에 이미 숙달된 사람인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집사는 사실 군인이 아니죠. 군인은 특수한 계급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상명하복의 문화가 자연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예. 군대에서도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만 복종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요. 군인들도. 네. 문제는 이제 상명하복이 잘못 왜곡되어서 네,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커다란 문제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켄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그 보직을 걸고 나 정말 해고시키면 나도 이 집 나간다고 그런 엄포까지 늘어놓지만 결국 스티븐스는 네, 두 하녀를 해고합니다. 이게 영화에서는 좀 더 극적으로 나와요. 맞아요. 네. 둘이서 좀 더 격렬하게 대화하기도 하고. 네. 더 격렬하게 대화하고 또 이 엠마 톰슨이 열연을 하죠. 네. 두 하녀가 여기에서는 뭐 6년 동안 일했다라고 나오지만 소설에서는 영화에서는 이제 막 온 독일인 아가씨들이에요. 독일이 이제 패전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렵게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독일인 아가씨들이 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달링턴이 해고를 해버리는 네. 거죠. 네. 유대인. 네. 이 유대계 독일인이기 때문에 다시 독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유대주의가 팽배해 있는데. 그러니까 네. 나치가 집권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내버립니다. 영화에서는. 예. 예. 좀 더 극적인 장치로. 잔인하죠. 근데 자 켄턴이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하녀들을 해고하면 나가겠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켄턴이 일을 그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스티븐슨이 이걸 가지고 놀립니다. 깐죽거려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인지 몰랐어요. 또 깐죽거리기도 하네. 이거 가지고 깐죽거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진짜 안 될 놈이구나. 네. 그런 나간다더니 안 나갔네. 그리고 뭐 이런 거 다음 달에 있을 행사를 논의하면서 막 회의를 하다가 그때까지 계신다면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갈지도 모르시니까 뭐 당신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네.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년 뒤에 그러니까 그 두 하녀가 해고된 지 1년이 지나서 다시 그 달링턴이 스티븐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스티븐스, 전부터 내가 얘기할까 했었는데 혹시 그 유대인 하녀들의 행방을 알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일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네. 후회를 하는 거죠. 그때만 해도 이건 정말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아무 말 말아주게 이렇게 했으면서 아니 뭐 그렇게 심사숙고 아니 그럼 뭐가 돼요? 1년 후에 이거는 1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건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 달링턴 경을 계속해서 훌륭한 나으리였다라고 추억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있긴 하죠. 이 사람도 반성을 하니까. 반성을 근데 하죠. 달링턴이 보여주는 어떤 영국 귀족의 모습. 그러니까 뭔가 이지적이고 그다음에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좀 부조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희가 이따가 또 언급을 하겠지만 그 스티븐스를 데리고 와서 달링턴을 비롯한 여러 귀족들이 일종의 게임을 합니다. 네. 저는 그걸 보면서도 되게 분통이 터졌거든요. 그렇죠. 분통. 제일 분통 터지는 장면이죠. 맞아요. 그것도 저희가 이따가 낭독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달링턴 경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국제 호구예요. 심성은 착한데 자기 심지가 곧지가 않아서 맞아요. 자기 강단대로 결정 내리지를 못하고 주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죠. 주변의 영향을 받고 점잖고 싶고 평화를 원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건데도 선택을 이렇게 하녀를 내쫓는다든지 이런 선택을 해버리는 호구적인 면모를 너무 보여줘요. 네.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국제회의에 참석을 한 미국의 상원의원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당신들이 훌륭한 영국 귀족이라는 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당신들은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아마추어에 불과하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아마추어를 강조합니다. 근데 아마추어가 맞아요. 네. 지나고 나면 그 말이 맞았던 걸 알 수 있죠. 네. 예. 자, 이런 이제 그 주인의 수정된 명령이 떨어지고요. 뭐 그녀들을 어떻게 다시 뭐 행방을 알아봤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그 스티븐스가 또 빈정대는 겁니다. 켄턴한테. 1년 있다 나간다면서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켄턴이 발끈하면서 정색하죠. 또,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도 함께 읽어드릴게요. 켄턴 양, 내가 좀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시오? 지금 돌아보면 좀 우스운 일이지만 알다시피 1년 전 이맘때까지도 당신은 사직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지요. 그 생각이 나니 재미있었다오. 내가 슬쩍 웃음을 터뜨렸지만 뒤에 있던 켄턴 양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돌아서 보니 그녀는 유리창 너머 안개가 자욱히 퍼져가는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스티븐스 씨. 그때 제가 이 집을 떠나는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었는지. 저한텐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약 약간이라도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달링턴 홀에서 나갔을 거예요. 그녀가 잠시 말을 끊었고 나는 다시 멀리 포플러 나무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잠시 후 그녀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건 비겁한 짓이었어요, 스티븐스 씨. 그건 비겁한 짓이었어요. 비겁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나간들 어디로 갈 수 있었겠어요. 제겐 가족도 없어요.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전부죠. 아주머니를 지극히 사랑하긴 하지만 제 삶 전체가 낭비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단 하루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조만간 새 일자리가 나타날 거라고 스스로 위로해보기도 했죠. 하지만 정말 두려웠어요. 떠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저기 바깥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절감하고 있는 내 모습만 떠올랐어요. 그 수준이에요. 나의 고상한 원칙들을 다 합쳐본들 그 정도밖에 안 되죠. 나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요. 하지만 끝내 떠날 수 없었어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켄턴 양은 또 한 번 말을 끊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보였다. 나는 지금이 기회다 싶어 달링턴 나리와 내가 나눈 이야기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해주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곧바로 이야기해준 다음 이렇게 마무리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되돌리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그 일이 엄청난 판단 착오였음을 나리께서 그처럼 분명하게 시인하신 것만도 다행스러운 일이요. 당신이 들으면 반가워할 것 같았어, 켄턴 양. 그 일로 당신이 몹시 힘들어했던 것으로 기억되니까. 미안하지만 스티븐스 씨,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제 기억으로 당신은 루스와 사라를 내보내는 걸 지극히 당연하고 온당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셨어요. 분명히 반기시는 것 같았다고요. 켄턴 양, 그럴 리가 있겠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온당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거요. 사실 그 일로 나도 걱정이 많았어요. 솔직히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소. 그런 일은 정말 이 집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요. 그렇다면 왜 그런 얘기를 그때 저한테 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지만 대꾸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서 그럴듯한 말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켄턴 양이 먼저 바느질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스티븐스 씨, 당신이 그런 생각을 작년에 털어놓았다면 저한테 얼마나 힘이 되었을지 알기나 하세요? 제 수하처녀들이 해고되었을 때 그때 얼마나 심란했는지 뻔히 알고 계셨잖아요. 당신이 한마디만 해주었어도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말해보세요. 당신은 왜 항상 그렇게 시치미를 떼고 살아야 하죠? 대화가 갑자기 엉뚱한 대로 방향을 튼 것 같아 나는 또 한 번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말했다. 아니 켄턴 양,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군요. 시치미를 떼다니 내가 왜... 전 루스와 사라가 우리 곁을 떠난 것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웠어요. 그리고 제가 외톨이라 믿었던 까닭에 더더욱 괴로웠고요. 이봐요, 켄턴 양. 나는 모아놓은 집기들이 얹힌 쟁반을 들었다. 그 해고에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요.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자명하리라 생각했겠지요. 나는 출구로 향해 가다가 그녀가 아무 말이 없어서 힐끔 돌아보았다. 그녀는 다시 바깥 풍경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는 정자 안이 많이 어두워져서 흐릿하고 텅 빈 공간을 배경으로 윤곽만 드러난 그녀의 모습만 눈에 들어왔다. 네, 참 집요한 스티븐스. 켄턴에게 따끔한 얘기를 듣습니다. 네. 아니 1년 전에 그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스티븐스는 정말 자기의 감정을 숨기는데 능한 사람이죠. 근데 감정을 그렇게 느끼는 것, 저는 이걸 이렇게 숨기는 게 정말 위대한 집사의 능력인가? 집사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예. 저는 이게 그 단순한 어떤 집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테크노크라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정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위에서 시켜서요.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서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 뒤에 보면 김난주 선생님의 작품 해설이 붙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다른 작품 다루다가도 이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야기. 그냥 평범한 가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끔찍한 일을 집행한 사람이 왜 그랬는고 하니 위에서 시켜서
그 일이 부당한 일이건 잔인한 일이건 상관없이 그것보다는 좀 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티븐스라는 집사가 취하고 있는 태도도 좀 비슷하죠. 집사라는 직책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니까 뭔가 중요한 대화가 오가는데 이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쳐줘서는 안 된다. 네. 나는 없는 사람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연습을 하는 중이요라는 대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것이 몸에 배서 그것이 철칙인 것으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저질러서 시간이 지난 후에 하고 있는 후회들이 책에 계속 서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스티븐스가 갖고 있는 참 이런 위대한 품위라는 것에 대해서 이 위대한 품위가 더 이상은 위대한 품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소설을 읽는 한국인들은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정치 문제들을 돌이켜보면 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로 상 받았잖아요. 네. 세계 평화시민상이었나요? 예. 정말 좀 바뀌었다는 걸 뉴스 보면서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요. 네네. 블랙리스트가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게 아니라 원래 있었다면서요, 계속. 그런데 판례가 블랙리스트 만든 사람이 판결을 받아서 형을 살거나 이런 적은 없고 그걸 고발했던 사람이 다시 고소당해서 그렇죠. 예, 해코지 당한 케이스는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굉장히 우리 현대사에 맞아요. 의미 있는 지금 시간들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부당한 명령에 바로 항거해서 저항 정신을 보여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시민적인 모습을 대변하는 캐릭터가 저는 켄턴이 아닌가 싶어요. 켄턴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 알고 있고 나 여기서 나가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 여기 나가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나는 이 집에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렇죠. 말하자면 묵인하고 네.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티븐스가 계속 농담조로 네. 얘기해도 이 켄턴은 얼굴이 굳어버리는 거죠. 근데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kenton과 스티븐스가 둘 다 묵인했다고 쳐도 다르죠. 다른 묵인이었죠.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출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어떤 그 분노의 감정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렇게 좀 차곡차곡 갈무리에 두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이 스티븐스에게는 좀 부족했다. 사태 인식 능력. 맞아요. 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말로 그 감각이 어느 정도 좀 덜 떨어진 사람처럼 이제 사건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네. 그렇게 느껴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때가 1920년대 그리고 30년대라는 걸 좀 우리가 염두를 해둔다면 이때 갖고 있던 영국인들, 영국 귀족들의 엘리트주의가 또 얼마나 극심한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집사인 스티븐스는 그 엘리트주의에 계속해서 감화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은 훌륭하니까 우리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달링턴의 귀족 친구들이 스티븐스를 불러서 어떤 내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 장면도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자정이 지난 밤늦은 시각에 나리와 세 분의 신사가 저녁을 드신 후로 계속 환담을 나누고 있던 응접실로 호출을 받았다. 물론 그전에도 다과를 공급하려고 대여섯 차례 응접실을 드나들면서 신사분들이 비중 있는 사안을 놓고 깊은 대화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아온 터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응접실로 들어서자 신사분들이 모두 대화를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잠깐 이쪽으로 와줄 수 있겠나, 스티븐스? 스펜서 씨가 자네와 얘기해보고 싶다고 하시네. 좀 전부터 다소 늘어진 자세로 안락 의자에 앉아있던 문제의 그 신사분이 그 자세 그대로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말했다. 여보게, 자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온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자네의 도움이 좀 필요해. 자네가 볼 때 미국과 관련된 부채 상황이 지금 당면한 무역 침체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가? 아니면 혹시 그건 핵심에서 비껴난 얘기이며 금본위제를 포기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소 놀란 것은 당연했지만 나는 어떤 상황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같은 질문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음에 분명했다. 사실 내가 이 점을 간파하고 적절한 대답을 생각해내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좌중의 신사분들이 서로 즐거운 미소를 교환하는 것으로 보건대 질문을 붙들고 씨름하는 듯한 인상까지 준 모양이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으리, 저로선 그 문제에 도움을 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상황을 잘 이유리했다. 그 신사가 연신 키득대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이윽고 스펜서 씨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만약 프랑스인들과 러시아 볼셰비키들 사이에 군사협정이 체결된다면 유럽의 통화 문제가 개선되거나 악화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거듭 죄송합니다만 저는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맙소사, 결국 어느 것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군. 꾹꾹 참는 웃음이 번져나가자 마침내 나리께서 말씀하셨다. 잘했네, 스티븐스. 이제 끝났을 거야. 잠깐만, 달링턴. 이 사람한테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 스펜서 씨가 말했다. 요즘 우리를 한창 괴롭히는 문제이자 우리의 외교 정책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에서 난 이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오. 자, 여보게, 좀 도와주게. 최근에 북아프리카 상황에 대해 연설을 한 무시오 라발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 자판의 비주류인 자국의 민족주의자들을 압살하기 위한 책략에 불과했다는 견해에 자네도 동조하는가?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도와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스펜서 씨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여기 이 사람은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와르르 웃음이 터져 나왔는데 이번에는 별로 참는 기색들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나라의 중대한 결정들을 여기 이 사람과 그의 동료인 수백만 대중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의회 제도에 묶여 있는데도 수많은 난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 캠페인이라도 기획하신다면 어머니 연맹위원회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말에 모두들 배꼽을 잡고 웃었고 그 와중에 나리께서 더듬더듬 말씀하셨다. 고맙네, 스티븐스. 덕분에 나는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여보게, 스티븐스, 어젯밤에는 좀 심했네. 우리 때문에 자네가 그런 시련을 겪었으니 말일세. 아닙니다, 나으리. 제가 쓸모가 있었다는 게 기쁠 따름입니다. 아니야, 좀 심했어. 우리가 어제 저녁을 너무 푸짐하게 먹은 모양이야. 내 사과를 받아주게나. 감사합니다만 나으리, 저는 정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심한 짓이었어. 하지만 스티븐스, 스펜서 씨는 레너드 경을 반박할 생각으로 그랬던 것뿐이네. 이런 얘기가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자네가 아주 중요한 논점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네. 레너드 경은 예의 그 구태의연한 논리를 주장해온 분이지. 민중의 의지가 가장 현명한 중재자라는 식의 논리말일세. 내 말 믿어주는 건가, 스티븐스? 그럼요, 나리.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을 인식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대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낡은 것을 폐기한다. 때로는 지난날에 애용되었던 방식들까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뜻이지. 다른 강대국들은 이미 다 알고 있건만 우리 영국은 그렇지가 못하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 레너드 경이 피력한 것과 같은 견해를 얘기하고 다닌다네.
스펜서 씨가 자신의 요지를 입증해 보이겠다고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 분명히 말하지만 스티븐스, 만약 레너드 경 같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잠시라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어젯밤 자네가 겪은 순환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봐도 될 걸세. 물론입니다, 나으리. 우리는 항상 꼴찌야, 스티븐스.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항상 끝까지 고수하려 들지. 그러나 조만간 우리도 현실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민주주의는 이미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야. 보통 선거제 따위를 논하기엔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게 변해버렸어. 무수한 사람들이 의회에 앉아 국정을 논하다가 답보 상태에 빠져드는 식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네. 몇 년 전까지는 좋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과연 그럴까? 스펜서 씨가 어젯밤에 뭐라고 했었지? 아주 적확하게 표현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현행 의회 제도를 전쟁 캠페인을 벌이려 하는 어머니 연맹위원회에 비유했던 것 같습니다, 나으리. 맞았어, 스티븐스. 솔직히 말해 이 나라 사람들은 시대에 뒤처져 있어.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나서서 레너드 경 같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작업이 시급하네. 맞습니다, 나으리. 여러분, 분통이 좀 터지시죠? 이게 뭡니까? 아우, 제가 스펜서랑 그다음에 달링턴을 연기하는데 미칠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도. 아니, 종종 이렇게 1인 2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허희 씨가 1인 2역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신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의 연기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되게 활약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대 때리고 싶은 캐릭터도 하시고 점잖은 달링턴 경도 하시고 깐족거리면서 네.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스펜서도 참 미웠지만 달링턴이 지금 다음날 아침에 사과를 하는 거예요. 사과한답시고 하는 소리가 지금 가관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뭔고 봤더니 민주주의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네요. 맞아요. 의회 정치. 그러니까 이거 저는 가지오 이식으로 작가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귀족제와 집사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렇죠. 지금 이 영국 사회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낡은 것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본인들 생각에는 가당키나 한 대화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그 단면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화가 나는 건 스티븐스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아닙니다, 나리. 저는 괜찮습니다, 나리. 네. 솔직히 기분 나쁘다 그래야지, 너. 무슨 돌쇠야? 그러니까요. 머슴이야,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영국의 정말 신사. 이게 무슨 신사예요, 이게. 신사적인 진짜. 집사. 정말 진정한 의미로서의 집사는 영국에밖에 없다. 이런 자긍심을 갖는 사람이 무슨 다 오케이고 다 맞다 그러고. 그냥 예스맨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티븐슨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회상이잖아요. 이런 식의 서술을 덧붙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집사의 의무는 훌륭하게 봉사를 하는 것이지 중대한 나란 일에 끼어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저질렀던 깨림칙한 어떤 과거의 일들을 자신이 계속해서 고수해온 어떤 철학으로 더 덮어버리고 있는 그런 서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티븐스가요 계속 어떤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50년대 이때는 달링턴이 사망을 하고요. 그 집도 패러데이가 인수를 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켄턴을 찾아서 여행을 떠난 상황인데 그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말쑥하게 스티븐스가 하고 다니니까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고 뭐 혹시 내가 이제 달링턴 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묻는 거죠. 그러면 혹시 그 매국노 달링턴 알고 있겠네. 유명하죠. 이미 달링턴.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나치에 동조한 사람으로서 영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비판받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위대한 집사라면 그럼요. 제가 달링턴 경을 모셨습지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거기서 스티븐스가 모른 척합니다. 네. 지금은 미국 신사분이 주인입니다. 네. 이전 그러니까, 주인은 알지 못합니다. 네. 자기가 모셨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 어디까지 보면은 아주 순진하게 그냥 진짜 모르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알고 하는 있어요. 행동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고 달링턴을 모셨다는 게 본인에게 오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사실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에 걸리니까 결국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심리 안에서 있는 이 반전. 네. 그러니까 그 묘한 지점을 안소니 홉킨스가 뽑아냈습니다. 네. 또 영화에서는. 맞아요. 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건한 문체로 이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 강건한 문체 속에 엄청난 자기 변명과 네, 자기 모순들이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스티븐스를 젠틀맨으로 이제 오인을 하는 거죠. 워낙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났거든요. 네, 엄청 좋은 차 타고 나타났어요. 네, 근데 그 차는 이제 패러다이의 것인데 빌려준 거죠. 주인이 빌려준 거고. 그러니까 웬 신사가 이렇게 허름한 우리 마을에 왔냐. 그래서 막 물어봐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티븐스가 자기가 젠틀맨이 아니라는 걸 굳이 밝히려 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이용해요. 그러니까 그걸 즐깁니다. 그 상황을.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어 주는 것. 네. 그러니까 스티븐스가 갖고 있는 이 욕망. 그러니까 나도 뭔가 대단한 인물이고 싶다. 예. 예. 굳이 밝히지만 않는다면 진짜 뭐 그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네. 여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묘하게 나오죠. 옷이 없어. 옷이 없다고 생각해요. 적절한. 근데 옷을 하나하나 보니까 뭐 몇 년도에 누가 선물해준 이건 너무 과하고 이걸 입고 운전하긴 좀 그렇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옷을 구매합니다. 근데 옷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처칠 씨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요. 만나는 봤죠. 예. 만나봤죠. 예. 네. 근데 사실이긴 해요. 만나봤죠. 예. 달링턴 집에 온 적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처치랑 뭔가 대단히 깊은 관계인 줄 아는데 그건 또 아닌데. 그러니까 이 스티븐스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엄밀히 말하면 그래요. 거짓말은 아니죠. 거짓말 아니죠. 근데 진실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팩트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인데 예, 진실의 측면에서 본다면 거짓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군가가 물어봐요. 저 혹시 실례지만 혹시 하인 아니십니까? 집사 아니냐고. 예, 묻죠. 그랬더니 맞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시인을 하죠. 뭐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해요. 또 끝까지. 집사인 뭐 사실이니까. 예, 집사인 또 사실이니까 밝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스티븐스가 갖고 있는 자기 기만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아주 크게 본다면 이루어지지 못한 켄턴과 스티븐스의 로맨스죠. 예. 네. 참 가슴이 아파요. 맞아요. 네. 이런 몇 년의 세월을 두고 가슴 아프게 놓여져 있는 로맨스의 상황 안에서 세계에 사는 급변하고 예. 그런 단면들을 또 보여주고 맞습니다. 에피소드들 계속 나오고 예.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남아있는 나날에 대해서 도리스 레싱이죠. 이 도리스 레싱 작가가 이런 평을 했습니다. 이 책은 매우 유쾌하면서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슬픈 책이다. 저는 이거 되게 적확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러네요. 네. 슬퍼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슬프냐면 이 두 사람이 조금만 더 자신들에게 솔직했다면 좀 더 괜찮은 예, 삶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켄턴이 훗날 만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여행의 끝자락에 만나서 해주는 이야기들이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에 나누는 대화들이 너무나 가슴을 후벼 파죠. 예. 결국 스티븐스와 켄턴은
그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네, 60대가 돼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네. 이때의 켄턴의 상황은 가정에서 아주 화목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몇 번의 가출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좀 이 스티븐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고 스티븐스가 받았던 편지에서 그런 낌새를 느낀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가출을 몇 번 하죠. 얼마나 삶이 좀 고단하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렇다고 또 남편이 엄청 나쁜 사람이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에요. 하지만 회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또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센티멘탈해지는 걸까요? 센티멘탈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또 좀 약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남아있는 나날이잖아요. 이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건 그 젊었을 때의 켄턴과 이 스티븐스의 이야기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60대가 된 이들의 그 남아있는 나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소설인데요. 예. 저희가 지금 60대가 돼서 만나게 된 이들의 대화를 네. 좀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로 그렇게 빙그레 웃고 계시나요, 스티븐스 씨?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벤 부인, 당신의 편지에 적혀있던 구절들이 떠올라서 그럽니다. 그걸 읽을 때는 사실 좀 걱정이 되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벤 부인. 꼭 듣고 싶어요. 글쎄요, 이를테면 뭐랄까, 남은 내 인생이 텅 빈 허공처럼 내 앞에 펼쳐집니다 하는 식의 구절들이 보이더군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걸 썼을 리가 없어요. 아니, 틀림없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벤 부인.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걸요? 그래요. 이따금 그런 기분이 드는 날이 있긴 하죠. 하지만 금방 지나가 버리곤 해요. 이참에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인생은 결코 공허하게 펼쳐지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겐 이제 곧 손자가 생긴답니다. 아마도 여럿 중에 첫놈이 되겠지만. 그렇군요. 참 좋겠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달링턴홀로 돌아가면 당신에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글쎄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허함은 아닐 겁니다. 그런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리가 없죠. 일, 다음에 일, 그리고 또 일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이 말에 우리 둘 다 크크 웃었다.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벤 부인, 이제 헤어지면 오래도록 다시 못 보지 않겠습니까? 좀 사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지요? 한동안 마음에 걸렸던 문제라서요. 그럼요. 우린 오랜 친구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친구죠. 그저 뭐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내키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까지 당신에게서 몇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만 특히 마지막으로 받은 지난번 편지에서 말입니다. 뭐랄까, 당신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어떤 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 그런 생각으로 한동안 힘들었어요. 얘까지 달려와 당신을 만났는데 그걸 물어보지 못하고 간다면 두고두고 후회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어려워하실 것 없어요. 우린 오랜 친구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염려해 주시니 가슴이 다 뭉클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선 마음 푹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부당하게 대하는 일은 전혀 없거든요. 성격이 잔인하다거나 급하다거나 그런 사람도 절대 아니랍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벤 부인, 솔직히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느낌입니다. 제가 보기엔 별로 만족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지난 세월 행복하게 지낸 걸로 보이지가 않아서 말입니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어 정말 미안합니다만
그동안 부군 곁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군요. 부군의 학대가 원인이 아니라면 글쎄요. 당신이 왜 행복하지 못했는지 나로선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군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른답니다. 그래요. 사실이에요. 집을 나온 게 이번까지 3번째죠. 당신은 지금 제게 남편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요, 벤 부인. 내가 어떻게 감히... 어쨌든 꼭 답변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당신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린 오래도록 다시 못 볼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요.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처음 오랫동안은 아니었어요. 그 옛날 달링턴호를 떠나올 때만 해도 제가 정말 영원히 떠나게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답니다. 그저 스티븐스 씨 당신을 약올리기 위한 또 하나의 책략쯤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여기로 와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오랫동안 저는 무척이나 불행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러나 한 해, 2해 세월이 가고 전쟁이 지나가고 캐서린이 장성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남편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구하고든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익숙해지기 마련이죠. 남편은 자상하고 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제 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러고는 다시 침묵을 지키던 켄턴 양이 잠시 후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따금 한없이 처량해지는 순간이 없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던가 하고 자책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면 누구나 지금과 다른 삶, 어쩌면 내 것이 되었을지도 모를 더 나은 삶을 생각하게 되죠. 이를테면 저는 스티븐스 씨, 당신과 함께 있을 수도 있는 삶을 상상하곤 한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을 트집잡아 화를 내며 집을 나와버리는 것도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씩 그럴 때마다 곧 깨닫게 돼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남편 곁이라는 사실을. 하긴 이제 와서 시간을 거꾸로 돌릴 방법도 없으니까요. 사람이 과거의 가능성에만 매달려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가진 것도 그 못지않게 좋다. 아니,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때 내가 곧바로 무슨 대꾸를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켄턴 양의 말을 제대로 소화하는데 1, 2분 정도 걸렸으니까. 게다가 그녀의 말에는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내 마음에 적지 않은 슬픔을 불러일으킬 만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이제 와서 뭘 숨기겠는가. 실제로 그 순간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돌아서서 그녀에게 미소를 보내며 말했다. 옳은 말씀이에요, 벤 부인.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돌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당신과 부군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나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당신도 지적했듯 우리는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당신도 만족하실 만한 여건입니다. 조만간 벤 씨가 은퇴하고 손자도 보게 될 테니 두 분 앞에도 행복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군요. 이제는 정말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당신 자신과 당신 몫의 행복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벤 부인, 저기 버스가 오는 것 같군요. 내가 뛰어나가 버스에 신호를 보내는 사이 켄턴 양도 일어나 대합실 가장자리로 나왔다. 나는 버스가 정차한 뒤에야 켄턴 양을 힐끔 쳐다보았는데 두 눈이 눈물로 얼룩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자, 벤 부인,
부디 몸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퇴직 후의 인생이야말로 부부 생활의 황금기라고. 당신과 부군에게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해요. 혹시 다시 못 보게 될까 싶어 당부드리는 것이니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웠습니다.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벤 부인. 네, 이 대화 이후로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하죠. 방송에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름답고 슬픈 음악을 깔고 싶네요. 지금 이 장면에는. 그러니까. 예. 제가 좀 이렇게 연기력이 뛰어났다면 좀 더 애절하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엠마 톰슨이 아니어가지고 저 읽다가 빠져들었어요.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애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경환 씨랑 이렇게 주고받는데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이제 뚝백 나왔는데 되게 담담하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와 뭘 숨기겠는가. 네, 바로 저희 방송의 제목이죠. 부제기도 하고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그쵸.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숨기고 있던 본심을 비로소 드러내는 폭발시키는 장면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다 폭발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스티븐스가 이 사람이 진짜 자기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 그러면 켄턴 양 가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나와. 그렇지. 남아있는 나날을 함께 보냅시다. 이렇게 저는 사실 그것도 기대를 했거든요. 예. 네, 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않죠. 내부에선 그렇게 폭발을 했는데 바로 부군과 남은 생활 또 잘 하셔야죠. 그런 이유로 당신 부부가 불행하다면 저도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영국 신사인가? 스티븐스가 추구하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본인의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이렇게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물론 그것이 이제 뭐랄까요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걸 다 숨겨왔다면 지금은 적어도 이게 내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표현을 하고 있죠. 예. 내 가슴이 찢기고 있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리고 저는 그 대화를 할 때는 벤 부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자기가 서술을 할 때는 켄턴 양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음속에선 켄턴 양이고 밖으로 부르는 건 벤 부인.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다른 남자의 아내지만 당신은 영원히 내 아내 켄턴 양이다. 미세스 벤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렇죠.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도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낭만서점 115회를 가지오 이식으로의 남아있는 나날로 꾸며봤는데요. 네. 사실 이게 114회, 115회 저희가 연속으로 지금 녹음을 한 거잖아요. 네. 나름 이 책을 선정할 때 좀 연관성을 갖고 매칭을 시킨 거예요. 어떤 연관성이죠? 플립이 이제 막 이루어지는 첫사랑의 이야기를 다룬 거라면 남아있는 나날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인생에 이제 저물어가는 시기에 그러면서도 다시 두 사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씁쓸한 어떤 단면을 좀 이 가을에 좀 곱씹어보자. 이런 취지로 골라봤어요. 문득 독서는 위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새삼스럽게. 왜요? 왜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이제 당도할 일이고 이미 또 지나온 시간들이기도 하잖아요. 플립의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막 좀 부들부들 떨면서 경험을 하잖아요. 많이 이입되고. 맞아요. 두 권의 책 모두 너무 즐거운 독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정말 뚜렷하게 자기 색깔이 있고요. 특히나 저는 남아있는 나날에서 두 사람이 함께 우리 노년을 같이 보냅시다.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 소설이 그렇죠. 북고상도 받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회자되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럴 수 있으니까요. 문학성은 확실히 반감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와서 뭘 숨기겠는가 라는 부제가 달린 낭만서점 115회 가지오 이식으로의 소설 남아있는 나날을 다루어봤습니다. 저희는 116회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